입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답을 찾는 훈련을 16년간 받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제일 잘하죠? AI가 해내고 있잖아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린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그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멘토 같은 존재죠. HD 행복연구소의 조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상위권 대학도 그렇고 미국의 상위권 자녀를 길러내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부, 성적 이렇게 따지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리더십이나 사회 공헌이나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또 평가 항목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미래 리터러시라 그래요. 미래 리터러시요? 예. 이것은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꺼내든 개념입니다. 2020년도에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력, 공감력, 리더십 이런 것들, 협업하는 능력.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중요해 왔어요. 옛날부터. 근데 너무나 안 한 부모님들께서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 별거 아니네 하고 또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잘못이에요. 왜요? 옛날 거는 맞잖아요. 자, 미래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뭐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이 아니다예요. 미래 리터러시의 개념은 내가 예상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시대에 순응한다기보단 시대를 만들어간다 이런 뜻인가요? 역시 아주 샤프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키워드는 네. 한 끗 차이예요. 예측과 예상. 미래 리터러시는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초, 중, 고, 심지어 대학 교육마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는 훈련을 16년간 받고 있잖아요. 네. 소위 정답.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패턴을 찾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추측하는 거, 미래를. 그것을 우리가 예측이라 그래요. 이성과 논리로 추론하는 능력. 그거 누가 제일 잘하죠? AI가 잘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당연히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다 무직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의 너무나 학부모가 예측하는 기술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1등 해봤자 무직될 게 뻔한데. 거기서 1등을 해도 AI만 못할 것이다. AI보다 훨씬 못하죠. 아,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못하는 거예요? 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능력이죠. 거기서 1등한 아이들도.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미래를 딱 내가 내다보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혁신가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혁신화만 쓰냐면 주어진 과거의 어떤 형태를 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결국은 타성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뻔한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상이라는 것은 그 타성에서 벗어나는 행위죠. 그것을 바꿔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앞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혁신가들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따를 용기가 있는 사람. AI 시대에 그거 없는 사람은 AI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 운이 없으면 그냥 무직. 예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좌절을 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고 그런 걸 해주는 학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답이 없는 세상에 던져놓고 여기서 가장 긍정적인 길을 찾아라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이 AI 시대가 온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기시고 환영하셔야 돼요. 왜냐? 실은 우리가 모두 다 절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 또 아이들의 진로,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 등등을 다 따져보면은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 곳에 다 모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골병 들고 망가지고 있고 학부모의 등허리가 휘고 있다. 그게 입시잖아요. 입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대학교에 몸담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예, 없어요. 이유가 딱 있어요. 왜냐? 모두가 다 이게 문제라는 거 동의해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 이야기를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전혀 꿈쩍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AI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입시에서 해방된다 믿어요. 왜요? 누가 입시를 제일 잘 봐요? 수능 만점, 고시 만점, 누가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지금? AI가 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AI가 손쉽게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우리는 12년간 엄청나게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의 대학이라는 곳은 미안하지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측하자면 한국의 입시는 없어질 거다. 2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한 4, 5년? 예. 아, 정말로요? 예. 그리고 공통된 점이 있죠. 지금 AI 시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대다수는 대학을 안 가거나 대학을 포기하고 중퇴한 사람인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은 앞으로 대학에 안 보낸다. 노골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학부모들이 이 AI로 인해서 이 판도가 깨지고 달라지는 것을 일단 환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겁을 먹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을 달달 볶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안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먼저 환영해야만 시야가 확 넓어져요. 시야를 확 넓혀서 다른 가능성들을 추구해야만 된다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설레요.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에게 저는 뭐 교육이라는 말은 좀 쓰기 좀 그렇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끔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아이들을 초, 중, 고, 대학 보내면서 신입사원 되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맞습니다. 신입사원은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고서 써내고 그리고 상사가 질문하면은 다 답을 할 준비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한 다음에 한 20년, 30년 후에 소수가 CEO가 되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훗날의 CEO가 아니라 운 좋으면 CEO가 아니라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CEO 능력을 갖고 졸업을 해야만 먹고 살아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스스로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CEO의 역량을 가르쳐줘야 된다. CEO의 역량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직원들 관리하는 기술. 근데 그 기술마저도 이제는 AI한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덜 중요해졌죠. 예. 네. 두 번째, CEO는 계산해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으로 때리는 사람이죠. 다시 직원들은 예측의 달인들이고 CEO는 예상의 달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감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럼 부모님은 어린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는 네. 모든 아이들은 AI 시대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가 2살, 3살, 4살, 5살 때 어떻게 했는지 하루 종일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애들이 질문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얘 천재 아니야? 너무나 엉뚱한 발상들을 하니까 환영을 하고 즐겁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 가서 숙제해. 그 질문하는 것을 야단 맞을 지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그냥 정답만 추구하는 훈련만 시키니까 그 질문하는 능력을 많이 상실한 거죠. 모든 인간들, 사람들한테는 애초에 AI 시대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내재된 타고난 역량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을 뿐. 그래서 이 AI 시대에 아이는 미래가 있다.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공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죽은 듯이 깜짝 말고 앉아서 공부해. 뭐가 죽어야 돼요? 감을 죽여야죠. 그래야지 차분히 앉아서 주어진 정답 문제 풀기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감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 감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자극을 받잖아요. 오간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와서 오감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 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했죠? 죽은 듯이. 깜짝 말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감이 많이 죽어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감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줘야죠. 감을 쓸 수 있도록. 예, 그게 놀이예요. 어릴 때 놀 때 우리가 뭐 생각하면서 놀았습니까? 그저 놀았잖아요. 네. 오감을 동원해서 놀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감을 발전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들에게 더 많이 다양하게 놀게 해야 되겠군요. 예. 그걸 잘해야 미래의 인재입니까? 그걸 충분히 많이 해야지 감이 살아있고 학교에서는 그냥 또 마냥 놀린다 그건 아니에요. 좀 더 체계적으로 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영수사과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각자 영역에는 그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만 그 특별한 걸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절반 정도만 가르치자.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했을 때 그 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것은 AI가 아마도 갖지 못할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이미 지금 중고등학생쯤 돼서 놀이를 안 하고 감이 어느 정도 죽어야 되는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그 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놀아야 되나요? 학생 대상으로는 지금 너무 우울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그냥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인데 3년 안에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옛날로 돌아가자니 너무 늦었고 또 계속하자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위배되는 거니까 또 그래서 그건 참 슬픈 이야기 같아요. 근데 또 거기서 할 것도 있어요.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잖아요. 그럼 진로 교육한다. 진로 지도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무슨 학과, 어떤 대학에, 어떤 직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진로 지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갑자기 MC님한테 비행기 타실래요? KTX 타실래요? 그냥 자동차 모실래요? 아니면 심지어 배 타실래요? 제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지 그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중요한지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게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그 이전에 따져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목적지. 만약에 제가 LA 간다 했을 때 자동차 말도 안 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수원 가는데 비행기 타겠다? 말도 안 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걸맞는 수단을 택해야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학생들이 목적지가 없단 말이에요. 학과는 목적이 아니에요. 직업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돈 버는 수단. 살아가는 수단. 근데 한국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 목적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꿈과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업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수단이죠. 만약에 부모님께서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건 자기가 꿈이 아니잖아요. 남이 주입시켜준 꿈은 악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몽을 자기 꿈인 양 알고 추구해서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허무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꽤 돼요. 거기서 오는 고통의 가해자를 부모로 여겨요. 그래서 부모 보기 싫다? 부모랑 왼수되는 사람들 꽤 돼요. 자기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특히 잘 된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그럼 진짜 목적, 진짜 꿈은 뭐여야 되나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직업이 아니에요. 네. 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엔터테이너로서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코미디언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서 감독도 될 수 있고 스크린라이터가 될 그러니까 직업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생겨요. 내가 배우가 되겠다 하다가 길이 힘들면은 우회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다른 수단을 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단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주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택할 건지를 엄마 아빠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아이로 크게 하려면 엄마 아빠가 뭘 해줘야 되나요? 아이가 이제 어릴 때와 커가면서 해줘야 될 것이 조금 달라요. 아이한테 너 뭘 좋아하니? 뭐가 되고 싶어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하는 말이 몰라요예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가 경험한 세상은 집, 학교, 학원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싶은 아이가 몇 명이 될까요? 그건 몰라예요. 또 일부는 몰라요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가 알고 있지만은 말하기 싫어요. 말해봤자 야단 맞을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것을 부모랑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면 신뢰를 쌓아야 되겠죠. 자기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야단 맞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전 알아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꿈꾸면은 어린아이들 허황된 꿈을 꾸잖아요. 소위 판타시.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 얘가 이거 해가지고 먹고 못 살까 뻔한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지해 주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아이를 지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게 패착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꿈을 가지면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꾸미는 아이들은 열심히 합니다. 첫째. 네. 둘째. 그러나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그 역량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도 있죠. 대부분 그래요. 왜?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나 가수 될래요. 근데 보니까는 가수 될 끼미가 별로 없어. 그럼 아이들이 그냥 내려놔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을 택하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환영해 줘야 되고 좋아해 주셔야 되고 난 뭐가 되고 싶다. 매년 바뀌어도 괜찮아요. 왜냐? 꿈을 꾸는 연습을 한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면서 성숙해지면서 비전으로 갈아타요. 꿈 자체도 성장하는 거네요. 꿈은 허황된 것도 괜찮은데 비전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책임 있는 미래의 구상으로 갈아타요. 그러나 꿈이 허락되지 않은 아이들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성인이 돼서 나이가 많아져서 비전으로 갈아타질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어릴 때는 꿈을 꾸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연습시켜야죠. 우리는 아이들이 빨리 성숙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과일도 미리 따버리면은 썩어버리잖아요. 익어야죠. 아이들은 충분히 아이의 시절을 가져야만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건데 부모는 너무 이렇게 걱정돼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아이가 10살만 되면은 20세 같이 행동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패착이죠. 우리가 아이를 아이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초조함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에 대한 나의 초조함을 내려놓는 거네요. 요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의 사회성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소위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게임 캐릭터처럼 소 닭 보듯이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건 사회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100%. 좀 슬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10년 전에 우리 한국의 학교 문제, 학생 문제,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얘가 중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상황이 달라졌어요. 초등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심각성이 훨씬 커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무엇이 그렇게 큰 괴로움과 분노를 주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 오는 상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케어를 해주는지 모르고 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서 여기저기 사람한테 맡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맺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커가면서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심도 없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니즈도 모르겠고 그리고 관계 맺으면은 언제 또 이게 깨지고 버려질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게 사회적 흐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 2명이 있어도 맞벌이를 해야만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팍팍한 세상이 돼버렸고 그리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으니까는 아이가 항상 누군가 돌봐줬었고 핵가족화되면서 그게 사라졌죠.
이제는 더 나가서 혼족이 됐잖아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갔어요. 저는 그것을 탈가족화. 아침에 모두가 다 뿔뿔이 헤어져요, 가족이. 그리고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끈끈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애들이 평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현명하다면, 물론 이제 부모도 예를 써서 자녀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재편하는 것이 맞지만, 아이가 좀 더 커질 때까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혼자서는 안 돼요. 가족 단위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업체의 돌봄센터가 바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서. 대기업들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냥 맡겨놓고 떠나는 거. 그거는 그냥 갔다 왔다 하는 편리를 봐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일터 1층에 있어서 부모가 언제든지 내려와서 짬짬이 애랑 같이 시간을 뭐 1분, 5분씩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거 가능해요. 우리 한국서 쓰고 있는 돈,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데다 쓰면은 문제 해결될 거예요. 저출산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가 있을 거고 결혼 미루는 거 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는 것을 기피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관계라는 것은 자기한테 고통만 주로 줬다면 누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자라나는 세대가 자기들 스스로가 인간관계에 행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계속 두렵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육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교수님 책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이들을 억압하지는 않지만 엄하게 키워야 된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유분방하게 막 놀게 해주는 놀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감을 키운다는 것은 직관, 막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와닿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자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치부했어요. 쓸데없는 거라고. 정보가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하고 방정식이 중요하다 그랬지. 책에 나온 지식이 중요하지 내부에서 나한테 말하는 내면의 소리는 그건 헛소리다 하고 쓸데없는 걸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CEO들은 그것이 자기네 성공을 만들었다는 자부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감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내가 많은 경험을 해야만 생겨요. 그럼 경험은 어떻게 쌓게 되느냐. 실수를 해야만 경험을 많이 쌓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놀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한계 안에서 마음껏 실수하도록 허락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아이한테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 남한테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할 수 있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바운다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게 만들어줘야 돼요. 실수를 해도 다치지 않게. 예.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씩 커지면은 이 한계를 조금씩 벌려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죠. 그래서 아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그것을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해. 왜? 애 기 안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해도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우리 자유인데 왜? 우리한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남을 해치는 자유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열어줘야 할 때 오히려 확 좁혀요. 입시 때문에 아이가 공부해야 되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왕창 잡아매잖아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춘기 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망가지고 부모하고 왼수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미래가 완전히 닫혀 있고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엄하게 그리고 점점점 느슨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참 따뜻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라는 사람, 아빠라는 사람의 인생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그게 오히려 쉬운 길이다.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어려운 길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익숙한 길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길이니까. 단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나의 욕심, 나의 초조함 그걸 내려놓고 진정 아이한테 포커스 맞추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조배옥 교수님과 함께 우리의 아이의 미래, 또 우리와 아이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